자, 정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발표했습니다. 검찰 내부에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도요, 정권이 법무부 장관을 자신의 신복으로 딱 꼽아놓고 오랫동안 경찰을 갖다가 또 최근에 보면 힘을 듬뿍 실어줬죠. 그래서 이제 검찰의 힘을 쫙 빼는 쪽으로 이렇게 합의가 돼서 발표를 했는데, 이 합의는 법률 개정이 되어야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64년 만에 폐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핵심은 이제 검찰이 경찰의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고 경찰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무혐의를 갖다가 했다면 이제 검찰이 납득을 못하면 경찰 보고 재수사를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되었을 때 검찰이 거기에 좀 만약에 불만이 있으면 다시 재수사를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과거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을 때 수시로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을 강화해라, 저런 부분을 해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는 못하고 경찰이 수사할 동안에 간섭하지 못하고 경찰이 송치를 했을 때 그걸 보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보완해달라,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사 종결을 권한도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다가 이제는 경찰이 가지도록 했습니다. 과거에는 검찰에 이렇게 해서 종결이 되었죠. 검찰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검찰은 재수사를 하는 것, 요구하는 것 외에 수사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규정된 검찰의 영장 청구 권한은 검찰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유지가 되었고요. 검찰은 검사, 검찰 직원에 대한 경찰이 신청한 강제 수사 영장을 지체 없이 청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검찰이 자기 식구인 검사나 검찰 직원이 뭐 문제에 걸려서 경찰이 조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영장을 기각하고 했는데, 이제는 검사나 검찰 직원도 경찰 조사를 이렇게 받게끔 받는데 전혀 차질이 없도록 했고,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는 특수 사건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서 그런 거 외에는 전부 경찰이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경찰 간의 수사권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외에 논란이 된 이 자치경찰 도입은 제주도에서 지금 시범 실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 이 세종에서도 이걸 2019년에 하고 시범 실시를, 문재인 임기 내에 전국에서 자치경찰을 실시한다. 그리고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은 올 하반기에 정부 입법으로 하기로 했다. 자, 그리고 영장 청구권의 개편은 경찰에 영장을 주는 쪽으로 향후 헌법 개정 시에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고소를 경찰에서 하기도 하고 검찰에서 하기도 하는데, 폭행 피해자가 검찰에 가서 어떤 사람을 고소해도 수사는 이제 검찰이 직접 안 하고 전부 경찰에서 하도록, 그러니까 검찰에 고소 고발한 사건도 전부 경찰에 넘어간다. 이제 아예 검찰청에서는 고소 고발을 안 받는다 그러겠지요. 그래서 피해자가 경찰 경론에 승복을 못할 때 서장에 이의 제기를 하면 검찰이 재수사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배경에는 물론 그동안에 검찰이 너무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경찰이 제 역할을 이렇게 수사기관으로서 좀 한정이 되어 있었죠.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패단이나 검찰이 정치적으로 장난을 친 패단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정치적인 의도와 관계없이 국민들의 바람을 합리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검찰 개혁 방안을 정해야 될 건데,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문 핵심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이빨을 갈고 있었죠. 그래서 9년 동안 이빨을 갈고 있다가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원수 검찰에 대해서 손을 좀 보겠다라는 시각이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개혁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집권 첫 해 집권하고 한 2달 안에 검찰과의 대화를 해서 평검사들을 불러놓고 대통령이 대화를 하다가 형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막 제기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쯤 되면 뭐 막 나가자는 거지요라고. 아니 자기가 대화하자고 해가 생중계로 하자고 평등하게 해놓고 하다가 할 말이 없어지니까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지요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생방송으로 지켜보던 국민들은 검사들이 똑똑하다 해야 될 건데 검사들이 대통령한테 예의 없이 굴었다라는데 많은 사람이 동조한다고 여론이 그렇게 나왔어요. 대한민국은 참 기가 찬 나라예요. 아니 누가 하라 했어요? 지가 검사들 불러가지고 계급장 떼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하다가 검사들이 노 대통령 주변에서 벌어진 비리 의혹들을 제기를 하니까 이러면 이쯤 가면 막 나가자는 거죠.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자기가 그냥 검사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모습만 노출시켜서 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생방송 하기 전에 짜든가. 자, 그래갖고 검사들이 이빨을 갈다가 이명박 정권에서 노무현 주변을 광우병에 지금 앙금이 남아서 뒤지니까 그때 막 열심히 뒤져서 노무현을 망신을 줘서 죽게 이르렀다. 그리고 거기에 노무현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출두할 때 봉화마을부터 변호사로 따라 올라간 사람이 유일하게 뺏어간 사람이 문재인이고 그때 이 뺏어간 상대측 검사가 우병우였다. 부장검사쯤 됐겠죠. 그래서 우병우는 깜빵에 가게 된 운명이었는데 근데 우병우 너무 설친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병우를 지금 한 건이 아니라 계속 걸고 있으니 이렇게 왜 자꾸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도 우병우한테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들 내부에서 옛날 같으면 평검사 회의가 열리고 저항이 있을 건데 그때 이것 때문에 좀 시끌시끌 하려다가 뭐가 터졌어요? 여자 검사들의 미투가 터졌습니다. 그러고 난 뒤부터 검찰은 조용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검사들은 술 먹을 때 그리 약점이 많나. 자, 그러면 경찰에 주면 경찰이 신이 났죠. 그런데 경찰도 한번 보세요. 울산경찰서장의 그 울산시장 주변에 대한 조사하면서 정권에 마치 사주를 받는 거 아니냐. 울산경찰청장 경찰 안에서 목소리 높은 사람으로 유명했잖아요. 검찰하고 싸우면서. 그 다음에 또 뭔 일이 있었습니까? 드루킹 사건 수사할 때 제가 그때 뭡니까? 서울경찰청장 이중민 청장이라는 사람이 뭐 완전히 드루킹 수사 보고할 때 엉망으로 했지 않습니까? 항의하러 찾아간 한국당 의원들한테요. 그래서 이 사람 절대 청장 못 된다 했잖아요. 딴 사람이 됐잖아요. 차장 출신인가가 됐죠. 자, 그래서 지금 경찰이 정권에 또 하수인 노릇을 하고 이것 안 했다고 그러면 또 다음 정권에 가면 이것이 또 그대로 유지될 건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검경이요. 정치하고 독립적으로 자기 목소리와 할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 두 기관이 서로 경쟁적으로 정치적으로 움직이면서 정권에 따라 가지고 지금 향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경찰의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부분하고 맞물려서 이게 먹이 하나 던져줬다가 저놈이 미우니까 그러고는 또 이쪽을 갖다가 자신들이 장악해서 끌고 가려고 하고 저쪽은 힘 빼고 이렇게 하면서 국가 권력기구들을 마음대로 흔들면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적어도 사법기관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권력기구들이 정상으로 굴러가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는 겁니다. 앞으로 경찰이 하는 일 중에요. 좋아할 게 아니에요. 조금만 잘못되면 정권이 먹이 던져줘서 정권 눈치를 본다가 하면서 또 경찰이 또 문제가 크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경찰도 밉상을 받아가 이 지방자치경찰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미국 가면요. 도시별로, 카운티별로 경찰국장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투표로 뽑거나 안 그러면 보안관을 하거나 해가 따로따로 다 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뭐가 있어요? FBI가 있어갖고 큰 사건은 개입하고
경찰끼리는 거의 각자 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자체에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디트로이트 옆에 있는 이 플린트라는 조그마한 도시는 경찰이 300명 있다가 지자체가 파산을 하고 거기가 옛날에 GM 공장이 있다 떠나가지고 황폐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예산이 없어지고 주로 흑인이 한 70% 살고 하니까 매우 가난하고 소득도 2만 불 이하 받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경찰이 300명에서 순식간에 80명으로 줄어가지고 미국의 범죄 1위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대한민국 같은 데서 지방자치 경찰을 하게 되면 이것이 경찰한테 좋을 건가, 국민들한테 좋을 건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 정권은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그려갖고 시뮬레이션에서 실행해 온 겁니다. 그게 주 52시간 아닙니까? 최저임금이고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서 또 이거 갖고 나중에 또 고친다고 난리 지랄을 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되는데 법사위부터 야당이 많아서요. 자기들이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지 실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차이가 있고요. 자, 국가 권력기구 개혁을 정권의 원안에서 복수심에서 하게 되면 검찰도 피해, 경찰도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청와대를 15년 만에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원이 당연히 했겠지요. 그래서 15년 만에 청와대 기관 운영의 그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석 달을 조사를 해놓고는 맹탕에 가까운 감사 결과를 내놨다는 겁니다. 자,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감사에 나섰지만은 청와대 내에 카페 그리고 매점 운용 실태를 점검하는 데 거쳐서 그야말로 최고 힘이 있는 기관에 감사하는 척 흉내를 냈다. 합동참모본부를 군으로 치자면 군감찰기관이 가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조사해서 밝혀낸 것이 뭔가 하면 PX를 잘못 운영했다. 합참 내의 PX를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를 감사원이 왜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냐, 문재인이 입에 달고 사는 직접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냐. 자, 8건의 주의 통보 조치를 내렸는데 징계 요구사항은 하나도 없었고 이 국가안보실은 예산이 대통령 비서실에 묶여 운영되었다는 이유로 지적도 안 했다는, 뒤져보지도 않은 거죠. 왜? 국가안보실이 최근에 북한하고 쑥덕쑥덕해서 뭐 돈 거래가 많았을 거 아닙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경내 매점의 장애인 복지를 이유로 이 2003년부터 14년간 카페는 보안을 이유로 2009년간 9년 동안 그러니까 이 경내 매점은 14년, 카페는 9년간 수의 계약을 특정인과 맺어왔는데 감사원은 일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청와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경정을 시켜라. 참 큰 거 밝혀냈습니다. 그 다음에 경호처에 대해서는 드론을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구매할 때 청와대 주변 공역에서는 비행할 수 없도록 내장된 비행 제한 프로그램을 해제하지 않은 채 구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업체가 지난해 폐업한 까닭에 6개의 드론을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걸 주의로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사항의 단데 자, 왜 그러면 청와대를 이렇게 감사를 했느냐. 2003년에 청와대 감사한 이래 2004년부터 청와대 예산은 감사도 안 받는다 하니까 이 정권은 자기들이 청와대도 감사를 받겠다. 이제 자청을 했으니까 감사원이 나갔지. 청와대가 안 받겠다 하는데 감사원이 나갔겠습니까? 그래 국민들 앞에는 청와대 감사 받겠다 하고는 감사 결과는 매점하고 드론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 감사를 갖다가 하면서 감사 결과라고 보도하는 거. 보통 보면요, 업무 추진비를 제대로 썼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돈 쓴 거 감사하지요. 그 다음에 무슨 휴가 간 거부터 시작을 해서 근무기간에 대한 감사, 이런 거 쭉 하면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정권이 북한하고 거래를 한다면서 특수활동비를 밥 먹듯이 썼을 건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문 정권은 흉내는 엄청 내고 생색은 내면서 정작 민주주의를 위한 상권 분립이나 견제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국내 은행들이 대출로 얻게 될 이익의 목표치를 자체 설정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가상금리를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데요. 그런데 은행들이 목표 이익을 높게 설정을 하면서 2014년 말에는 0.98%였던 주택담보대출 평균 가상금리가 지난해는 1.5%로 껑충 뛰었는데요. 그래서 올 1분기에 이자로 벌은 돈이 9조 7천억으로 작년보다 한 10%쯤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전체 경제를 살리는 기본 역할보다는 손쉬운 이자 놀이로 대출금리 조작까지 해서 이익을 챙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이자가 우리는 은행이 조달하는 자금에다가 일정하게 마진을 붙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우리는 올해 이만큼을 벌어야 된다고는 해놓고는 어쨌든 거기에 낀가 맞춰서 서류를 조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앞으로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가상금리와 우대금리를 포함한 정확한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제공하라고 요구를 하고 은행들의 대출금리를 비교할 공시체계를 강화를 했다는데요. 최근 5년 동안에 은행들이 부당하게 챙긴 이자를 돌려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출금리를 책정하는 것은 은행의 내규로 되어 있어서 징계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금감원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도대체 저금리라 해도 가서 빌릴라 하면 세고 또 고금리 시대라 해서 내가 예금을 맡기면 이자는 별로 붙지 않고 중간에 예대 마진이 어디로 가느냐. 또 사람들마다 무슨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자율이 뭐 아주 그냥 수수료나 이자가 밥 먹듯이 다른데 이게 공정하냐 이런 생각도 많은 사람들이 했을 건데요. 수년 동안 은행들이 이런 짓거리를 했는데 여기에 위반한 은행을 찾으니 전부 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짜고 그냥 합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연봉이 8천만 원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연봉을 제로라고 입력해가지고 연봉이 8천만 원이면 상당히 소득이 높은 안정적인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작게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 사람 연봉을 0이라고 해놓고 대출금리를 올려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자의 소득 정보를 조작해서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은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적정금리 대신에 최고금리를 적용을 해서 전산 시스템에서 이 사람의 소득에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금리를 정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저거 마음대로 최고금리를 적용시키는 일도 있고 또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돈이 안 떼이니까 최소한 담보가 없는 무담보보다는 훨씬 금리를 낮게 해야 될 건데 담보를 제공받고도 무담보 대출의 높은 금리를 갖다가 이렇게 적용을 했고 또 신용 프리미엄을 불합리하게 산정을 해서 경기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신용 프리미엄이라는 부분을 경기가 좋으면 낮게 하고 경기가 안 좋으면 높게 하고 해야 될 건데 이걸 합리적인 근거 없이 높이고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부분도 대출을 받은 사람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우대 금리를 근거 없이 축소해서 대출 금리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내가 소득이 이 정도고 담보가 이 정도고 안정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 아니냐. 이러면 기존 우대금리가 예를 들어서 0.2%를 하면 이걸 0.1%로 해서 해줬다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은행이
실수라고 하지만은 소비자는 이 은행이 어떻게 해서 나한테 이자를 주고 수수료를 받아가는가를 알 방법이 없고 은행 간에 비교를 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요. 이 은행 업무가 복잡하잖아요. 금융 부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해 안에 무조건 한 4, 5조 벌어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짜작작 할당이 되어서 다 뜯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이 아니라 정말 착취기관이라는 거예요. 자, 문정권 서민 위한다면서 이런 거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